뉴스 쇼. 평양냉면 먹으러 꼭 평양에 오라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떠난 여자 아이스하키 팀 북한 선수들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릉 선수촌 눈물바다였습니다. 북한 선수들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서먹하다 못해서 껄끄러워했던 우리 남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 대체 3주 동안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는 역시 한 민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3주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 오늘 2부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직접 만나봅니다. 북한에서 온 또 다른 손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문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어제 하루 종일 관심사였는데요. 어제 약간 공개된 내용을 두고는 이쪽 저쪽 해석이 좀 갈립니다. 잠시 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인터뷰로 한번 풀어보죠.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다시 한반도에 운전대를 쥔 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결국 만났던 거예요. 네. 비공개로 폐막식 전에.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직접 꺼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핵을 생존 수단으로 여기는 북한한테 비핵화는 이제 껄끄러운 의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노동당 부위원장 면전에서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방법론까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폐막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진행된 논의라고 하고요. 예.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단계라 그러면 이제 동결 그다음 폐기로 가는 거. 맞습니다. 예. 먼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요. 비핵화 논의에 참여한다면 핵 폐기 수순 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단계별 보상을 협의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러한 제안을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예,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운전대를 쥐긴 했습니다만 이해 당사국도 북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관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환하죠. 이후에 있을 북측의 공식 입장 한번 기다려봐야 되고요. 예. 오늘 새벽 미국의 반응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분명치는 않은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밝혀야 그거겠죠. 그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 해석되네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비핵화 의지 밝혀야 우리는 대화하겠다 요건데 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네. 잠시 후 인터뷰로 한번 풀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의 형량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국면인 거죠 지금. 네네. 예. 오늘 결심 공판. 맞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고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합니다. 네. 통상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게 되지만 아마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구형량이 관심이죠.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의 뇌물수수, 문학의 지원 배제 등 공소 사실만 18가지입니다. 예. 이 중 13가지 공소 사실은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데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거로 미뤄봤을 때 박 전 대통령 구형량은 얼마나 될 걸로 관측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보다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겠죠. 네. 공범이니까. 공범인데 죄가 사실 더 많으니까. 네. 선고는 언제로 예상합니까? 3월 말 또는 4월 초쯤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파도 미투입니다. 정말 미투 선언이 끊이지 않고 하룻밤 자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 몇이 나오는데 또 누굽니까? 네, 유명 시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도 후배 작가를 성추행, 성희롱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재동 화백이요? 네,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또 배우 오달수 씨를 상대로는 성추행에 이어서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됐고 뭐 예. 천주교 신부, 천주교 인권위 간부 역시 성추문에 휩싸였죠. 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참에 실상을 드러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최일아 씨는 먼저 고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최일아 씨의 고백을 듣고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가 꼭 할 말이 있다라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폐회식 직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뿐 아니라 방법론까지 언급했고 김 부위원장 일행은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이어갈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원론적으로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말뿐 아니라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까지 언급을 했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진지하게 경청을 했다. 여기까지가 청와대가 어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폐막식 전에 만난 자리에서 이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오고 갔다는 건데요.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만 해도 극도의 거부 반응을 일으켜왔다는 점에서 경청을 하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선 원래도 대화 의지 정도는 있었다. 이건 그냥 그저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만나보죠.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폐막식 전 대화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멈춰 있죠.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굳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야 됐느냐? 이거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의 주장은 그건데요. 겨울이 가면 얼음이 녹잖아요. 그렇죠. 얼음이 녹으면 냉전 세력은 물에 퐁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왜냐하면 얼음이 꽁꽁 얼어야 빙판을 지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넘었지요. 얼음이 그러니까 녹을까 봐 오히려 지금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수구 냉전 세력은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친박 태극기 부대 단결해봤자 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요. 수구냉전적 사고로는 보수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깥 세상을 좀 열린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 당시 우리로 따지면 국방장관 같은 실무 총책임자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사과도 없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딜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논리던데요.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가 발표했잖아요. 민관합동조사가 특정 책임자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주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추론이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남북 군사회담에 북쪽 대표했는데 상대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대를 하지 않았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반론을 하세요. 아니 자유한국당 2014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그때 김영철하고 대화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대화 상대고 지금은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국당이 답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14년에는 군사회담이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북한이 이 사과를 할 것 같이 보여서 사과하고 평화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고 받아들였던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철 위원장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중요할 텐데요. 예. 현직 통일전선부 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남 정책을 총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최고 책임자지요. 그리고 지난 1월 이후 지난 2달 동안 장관급 회담, 예술단, 응원단, 고위 대표단 온 과정에서 누가 총괄을 했겠습니까? 김영철 부장입니다. 남북 대화를 한다면 최고 책임자를 내려보내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실무 접촉, 물밑 접촉도 하기 위한 목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책임자니까요. 책임 있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김영철 부장의 방남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판문점 채널로 온 게 아니라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전달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부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양의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국정원 간의 핫라인이 복원됐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남북관계가 달라진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폐막식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답니다. 회동을 하고 비핵화를 언급을 했다.
그러자 방법까지 언급을 했대요. 그랬더니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이 우리도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걸 어제 청와대가 알렸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대화는. 거기서 빠진 말씀이 있는데 용의가 아니라 충분한 용의가 있다. 충분한 용의와 용의는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충분한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사실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당의 중앙군사위원이고 당의 정치국원이고 그리고 통일전선부장이고 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특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대북 특사를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조건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북미 대화 테이블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다음 수순은 특사라고 봅니다. 지금 충분한 용의가 있다. 충분한을 꼭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북미 대화하고 싶다는 건 북한이 항상 했던 말이잖아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만 미국은 아니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만나려면 비핵화 선언 먼저 해라. 안 그러면 못 만나주겠다. 이게 항상 부딪혀가지고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 이 말도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말도 그냥 예전에 했던 원론적 수준에서 크게 나아간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전쟁이고 핵인가? 아니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북이 느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공포지요. 혹시라도 진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다음에 고통입니다. 제재와 압박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 공포와 고통 두 가지를 갖고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핵무력 완성과 경제발전 이 두 가지의 병진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핵무력 완성은 선언을 했는데 경제발전은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가 전략 목표겠죠. 그것을 위해서 평창에 참여한 것도 사실은 남북관계를 겨냥한 것이지만 남북관계 뒤에 있는 북미관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미 대화 의지가 있다. 이건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와 지금은 온도차가 있단 말씀. 북한은 끊임없이 서울보다는 워싱턴을 주목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보다는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이나 김여정 특사가 부부장이 여기 와서 듣고 싶었던 것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또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을 듣고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뭘 들었을까요 좀? 그렇죠.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인했을 것이고 또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4차례나 공식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잖아요. 한미 동맹이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정동 의원님? 정 의원님? 전화가 조금 문제가 생겼나요? 정동영 의원님? 전화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에 용의가 있다라는 이 말,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는 이 말,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 말이지만 분명히 지금에는 온도차가 있다. 왜냐? 북한이 예전보다 훨씬 공포와 제재에 의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지금 뗀 상태 아닌가라고 정동영 전 장관, 정동영 의원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동영 의원님. 유선 전화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셨어요. 중요한 말 하고 계셨는데 하여튼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고 제가 꼭 하나 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4월 위기설, 4월 전쟁설 이런 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따지고 보면 작년에도 4월 위기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4월 군사훈련이 있고 이제 백악관에서 뭐 북미 대화로 안 가면 거친 뭐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최대 압박 뭐 이런 것들이 근거일 텐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 미국 언론들에 나온 그 부정확한 보도가 이것을 증폭시킨 건 맞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근거 없는 이런 그 불안감 부추기기는 우리 국민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
미국인이 15만 명 있고 예. 미군이 2만 8천 명, 그 가족이 8천 명이 있습니다. 예. 소개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미국 여행객들에게 여행 주의가 내려진 것도 아니고 기업들의 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백악관도 선제 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투정확한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그렇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혐의.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뭐 미국 대사관에 소개령을 내렸다. 미국 전혀 근거 없는 시민들 얘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예. 특사로는 누가 가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이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사람이 중요하고 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서훈 국정원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움직이면 뭔가 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한테는 썩 좋진 않다 뭐 이런 평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남북관계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예. 상당히 신뢰가 있는 그 채널을 갖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아마 서훈 원장이 움직이는 것이 북에도 남에도 편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도 그 뭐 4월 전쟁설 이런 가짜 뉴스 막 돌아다니는 거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아우, 그거 왜 하나도 못 저한테는 안 받아보시고. 그러게요. 왜 안 보내주시지? 가짜 뉴스라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다시 밝히고요. 네.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방송 오프닝 때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뭐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이 내려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막이 올랐다. 그 얘기 했죠. 이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 이어서 4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4위가 이번에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4위까지 조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주 전무 여러분들 좀 이름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의 맞사위이자 MB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슬하에 3녀 1남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 전무 아내 주연 씨가 장녀입니다. 장녀.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맞사위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좀 믿고 의지한 측면이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뭐 소송과 관련되고 검찰 수사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무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는 검사 출신이고요. 2004년 삼성화재 법무담당 상무보로 입사를 해서 쭉쭉 승승장구해서 현재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로 근무 중입니다. 아, 아까 사위가 검사 출신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검찰이 어제 오전 이 전무의 이 한남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이 전무를 또 검찰로 불러서 새벽 3시까지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엊그제, 사위는 어제. 네. 검찰 수사가 정말 MB 턱 밑까지 온 느낌인데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허를 찔렀다입니다. 허를 찔렀어요. 네. 그러니까 허를 찌르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예. 사람의 약하거나 허술한 곳을 정확하게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허가 이상주 전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사위를 압수수색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아들이야 뭐 예상할 뭐, 수 예, 있지만 사위는 사실 이름도 우리가 생소할 정도인데 그렇죠. 사위를 압수수색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삼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전무는 그 수사선상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BBK 소송비 40억 원을 대납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연결고리는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 전무가 그 당시가 2008년이었으니까요. 예, 예. 해외 법무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아예 해외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얽힐 만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되돌려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전무가 검찰 출신이죠. 예. 그리고 삼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알았을 사람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찰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약한 고리를 탁 하고 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혹했다라는 지금 뒷얘기가 들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검찰 수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아니 사위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수사와 달라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죄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이 전 대통령 측 대응을 한번 볼까요? 예.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 보유. 이거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죠. 비자금 조성 문제도 마찬가지일 물론이죠. 거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거 불가피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그룹 차원에서 부품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당시 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좀 하나 회사 설립하시오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뭐 차명보여도 내가 의도해서 했던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현대건설 사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떠안아야 될 땅들이 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차후에 드러나면. 예. BBK 140억 소송비 대납 문제도 삼성이 소송비 우리한테 직접 대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수 전 LA 총영사라든가 미국 소송을 되게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석환 변호사 예. 그 미국 로펌에 연결해 준 사람이죠. 예. 모두 자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검찰 수사가 딱 벽에 부딪힐 수밖에 아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17억 원 사용처 밝힐 수 있을까?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논리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한 이상주 전무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취업 청탁을 받고 사이가 돈을 받아서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받아서 뇌물 성격의 돈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줬다? 이거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 뇌물 성격하고는 다른 완전히 파렴치한 뇌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또 결이 달라질 수도 네. 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제 더 나올 고구마 줄기도 없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전 대통령 수사 보세요. 뭐 형님 조카 사돈 측근들이 줄줄이 계속 딸려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혐의 같은 경우에도 뇌물의 직권남용, 뭐 횡령, 배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줄줄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검찰이 타겟을 삼았던 것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하고 BBK 140억 원 회수 의혹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거든요. 예.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 검찰 수사하는 거 보고 소환 조사하는 거 보고 아 끝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주 전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더 있을까요? 이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 전 대통령만 남았다 보시는 거군요. 검찰이 회심의 카드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카드가 이상주 전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주범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부끄럽다. 뭐 이런 또 그것도 마지막으로 예, 나밖에 안 이런 남았다고 메시지. 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이 우리 날 좀 도와줘. 뭐 이런 예. 외침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